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동 수사 관련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동남아 순방을 떠납니다. 네, 떠났습니다. 4박 6일 일정으로 가는 건데 앞으로 아세안 또 G20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선 한미일 회담과 한미 회담은 정해졌습니다. 먼저 한미일 회담, 아무래도 대북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 한미 간에 최근에 이 각각의 어떤 선거라든지 정치 상황 때문에 한라인이 가동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중간선거 기간이었고, 그런데 중간선거 기간에 언제나 북한은 이 고도화된 그런 도발을 더 고도화시키면서 네.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한미 연합훈련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억제 정책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더 미국이 확실하게 약속을 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화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 확실히 약속은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행령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남영희 부원장께서는 한미일 회담 그리고 한미 회담 어떤 내용들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번 순방도 다자 외교 무대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익을 위한 대변을 하실 건지 저희가 지켜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미 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확정이 됐다라고 하니 우선 반갑습니다. 지난번 나토 그리고 유엔 총회 때의 방문 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예상을 하고 미리 계획했다라고 했던 그런 회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최소한의 형식만이라도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내용 면에서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촉즉발의 남북 관계의 문제, 우리 그 자국의 안보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동북아 평화 질서에 굉장히 위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한미일 동맹의 굳건한 의지 등을 표명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IRA법, 인플레 감축법에 관해서 우리 국내 업계들의 그런 많은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선거에 대한 결과도 거의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자국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소리를 좀 더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한일 회담, 한중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만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회담을 하게 되면은 첫 대면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교 30주년이 된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그 중요한 경제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조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사실 한일,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의 중요 지점을 최대한 지렛대 삼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외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일 회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 때 좀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한일 정상회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아직까지도 아베 총리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그리고 당시 상황은 아베 총리의 그 장례식이 가장 큰 화두였어요. 사실 안에서 장례식을 반대하는 어떤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아베 총리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해서 총리가 된 기시다 총리로서는 안에 내부의 구우파의 목소리를 아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담 역시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과 일본의 국내 상황들이 그 당시보다는 좀 진전된 상황입니다. 자국의 어떤 반대 목소리를
그때보다는 훨씬 더 눈치를 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일단 지금 지난번에는 만남의 의의가 있다면 이번에는 한 발자국은 더 나가야 된다. 이를테면 자국과 관련된 그런 미쓰비시 이 중공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 피해자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첫 번째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한일 협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어떤 문제가 서로 간에 신경망처럼 얽혀있던 그런 공급망 체인이 사실은 서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급선무이고 일본도 우리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방적인 어떤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한 근 2년여의 어떤 거리두기 정도의 어떤 상황이 네. 일시적으로 풀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진전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일보가 수개월 전에 이 정부가 바뀌었을 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상당히 많은 50% 이상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진전된 한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여론조사가 지난 한 6월 정도, 5, 6월 정도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가 그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잠시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중요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우리 위안부 배상 그리고 진정한 사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징용 배상에 관계된 부분이 미쓰비시 등 그 당시에 그 군수 물자 때문에 징용됐던 그 우리 자국민들에 대한 배상 보상 부분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대신 배상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왜 굴욕적인 그런 외교를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30분 정도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회담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의제도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제대로 좀 다뤄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좀 짚어봤는데 사실 순방보다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이 내용이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남영희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치졸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뭐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저만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그 취재하는 것은 막지는 못하는 것인데 탑승만 MBC는 우리 그 대통령실에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MBC만 타지 마 이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MBC 배제 논란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지금 덮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가리게 된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2구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에 순방길에 오르면서 네. 사실 대통령의 진정 어린 대국민 사과를 저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책임자 처벌 요구도 굉장히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려오는 것은 일선 소방서 그리고 서장, 경찰서장 뭐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용기를 띄우면서 MBC를 배제하겠다. 이 논란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직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대통령실과 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뭐 홍보수석은 물론 뭐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수습은 없이 그냥 이 문제도 덮는 그런 그런 효과를 누린 것이 아닌가 해서 네. 전체적으로 언론 탄압이라는 큰 문제보다 저는 또 미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갔습니다. 근데 예. 더 크게 보면 이것은 특정 언론 배제를 놓고 이후에 다른 언론사도 전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기타 뭐 KBS나 SBS 공영방송들은 본인들은 그동안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만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자괴감도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저는 들었습니다. 예, 이 논란에 대해서 언론 탄압 문제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필담 논란 등을 이 문제가 좀 덮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와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사과는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를 특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 세 가지가 담겨야 사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서해 피격 사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사과,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조국 무슨 위원회 명의로 그 글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 왜 자국민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느냐는 식의 비난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거 한마디 딱 해놓고 그 사과를 지금까지도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민주당 진영의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위원장이 이렇게 사과를 했다라고 높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사과가 아니었죠. 유족에 대한 사과도 아니었고요. 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가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대통령이 지금 3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유족에 대한 사과도 있었고요. 앞으로 이것을 재발하지 않게 해서 인파 관리를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과를 한 다음에는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라고 계속 추궁을 해요. 진정함과 진정하지 아니함이 어떻게 그런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인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 이것이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취재를 정말 모든 취재를 거부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남아에 순방을 가는 곳에 말리라든지 이런 곳, 캄보디아 이런 곳에 아예 그 취재 그 부스 있지 않습니까? 네. 취재와 관련된 그런 프레스센터도 출입을 금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언론 탄압이죠. 하지만 이 전용기와 관련돼서 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전용기의 어떤 그런 운영이 대통령실에 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을 한다고 해서 이걸 언론 탄압이다. 그리고 또 논리가 이렇더라고요. 그거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제한하는 건 사실상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이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실도 역시 국민 세금을 운영해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모든 그런 이 대통령이 있는 방이나 모든 이 수석들이 있는 방이나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럼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뭐 때문이죠? 그 운영의 주체는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무슨 언론 탄압 운운하는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그 취재 거부를 했는지와 비교를 했을 때 전혀 이것이 무슨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또 여쭙고 싶은 게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기자 출신이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전용기를 타지 못하면 그 현지 취재에서 얼마나 큰 타격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로 취재할 때 불편한 점이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전용기로 가면 성남공항에서 출발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출국 심사 같은 것도 다 패스가 되고요. 입국 심사도 해당국에서 패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고 이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도 전부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내 방에 그대로 짐이 다 오고요. 이런 불편함 보다 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실은 취재 기회가 생겨요. 같이 탑승을 하는 어떤 상태에서는 언제나 그런 관행처럼 대통령이 기자실에 와서 사실 매일같이 도어 스태핑을 하지만 그야말로 묻고 싶은 걸 묻고 또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한 30여 분에서 1시간 이내에 그런 그 미팅이 사실 주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방 때는 그게 늘 가능합니다. 그런 기회들 또는 비행기 안에서 자주 연락을 못했던 수석이라든지 비서관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는 취재 기회가 차단되는 건 확실히 있죠. 예, 남영희 부원장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초 대두된 것은 배현진 의원이 문화일보도
돈이 많은 회사니까 기자들 항공료, 뭐 항공표 사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할 때 제가 굉장히 천박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그 대통령 순방과 함께하는 일정 동안 취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배제당한 것입니다. 사실 프놈펜에서 발리까지 가는 직행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 전용기는 그 스케줄이 민항기와 달리 짜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전용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정해져 있는 원칙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 사안을 보면 정부, 대통령실이 얼마나 사사롭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유추하고 치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들을 처음에 왜 MBC를 배제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실에 발표한 것을 보면 뭐 자막, 외교, 국익을 손상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역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논란, 뭐 논문 표절 등에 대한 각종 논란들을 MBC만 보도를 했었고 거기 나오는 뭐 출연자의 그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네. 사감과 달리 지금 국익을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그 순방길에 오르는 대통령은 사실 많은 언론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언론사를 그 전용기에 태워가는 편리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언론사는 내려. 이거 전 세계가 비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국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찍히면 언제든 무슨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노무현 전건 때는 기자실에 데모질을 한 적이 있지 않았냐. 이게 언론 탄압이다라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 그렇죠. 그 당시는 출입기자실이라고 해서 사실상 부스가 따로따로 다 있었고요. 또 청와대가 그 전에는 취재가 좀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에 뭐 직접 갈 수가 있다든지 수석과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있다든지. 근데 노무현 청와대 이후에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지금 춘추관 청와대로 얘기하면 춘추관에서 바로 여민관이라고 하죠. 여민관이라든지 혹은 이 비서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취재가 불가능하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주장했던 게 온라인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서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온라인 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비서나 수석들이 그 온라인에 자신들의 정책이나 의견을 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언론과 관련돼서 취재 거부를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칼럼을 갖고 사실 시시비비가 일어났는데요. 조선일보가 당시에 계륵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청와대에 단독 면담을 하면서 굉장히 대면 비난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병환 비서실장이 정동영 의장은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그 살모사 정치를 한다. 어떻게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그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 이런 형국이었어요, 형국이. 그래서 조선일보는 계륵 대통령, 지금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을 계륵처럼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건데 당시에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을 음식에 비유하느냐. 그런데 이게 사실 계륵이라는 말이 월간중앙에서도 썼고요. 한겨레 21에서 썼고요. 그 당시 상황을 딱 노무현 대통령 계륵이라고 비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딱 꼬집어 똑같은 말을 한 조선일보를 이렇게 한 건 사실상 조선일보가 미웠던 거죠. 미우니까 취재 거부, 뭐 비서실이 취재 거부를 선언을 했는데 예. 이거만이 아닙니다. 사실 또 굉장히 많지만 이런 사안들이 사실 어떤 정권에서든 언론과 긴장 상태가 있고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윤 대통령의 이번 이 제안이 윤 대통령실의 제안이 꼭 옳고 좋다고 제가 변호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언론 탄압이다라고 확대하고 포장하는 것은 늘 있어온 어떤 그런 그 긴장을 지금 너무 왜곡하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대장동 수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니까요. 정진상 이름은 107번이 나왔고 이재명 이름이
102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이종근 평론가께서 짚어주실까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지금 작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했을 때 그 중앙지검의 수사팀이 기소를 했을 때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업자들, 그리고 성남시의 옛날부터 토건족이라고 불리던 이 업자들이 자신들이 이 대장동에 들어가서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동규 씨 등을 이렇게 이 뇌물을 주고 대가를 받아냈다. 이런 뇌물 수수에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 3인이 이재명 당시 시장을 중앙정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업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진출시키기 위해서 업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와 객체가 달라졌죠. 그럼 주어와 객체가 달라짐으로써 행위가 달라집니다. 작년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은 뇌물수수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사람이 700억의 약속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3인이 정치적인 목적, 즉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 대장동 이 개발을 이용했다. 이런 네. 정치 자금으로서 이재명 시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공동체다라는, 그러니까 정치의 목적, 뇌물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 자금의 목적이었다라는 그런 이 기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측근들 수사 관련해서 말을 좀 아끼다가 어제 입을 열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소설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다.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가 않겠다. 완전히 허구라는 거죠, 이게. 제가 썼던 글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참 전에 검찰에서 발표했던 그 수수 금액을 돈 봉투가 있었고 돈 상자가 있었고 돈 가방이 있었는데 또 다시 돌려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제가 검찰이 소설을 참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완성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9일 날 검찰에서 또 제1야당 민주당을 기습 또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예. 그곳에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사무실 책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모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뭐 직무유기고요.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알면서 찾아온 것은 제가 보기에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 정치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책상이 있을 수 있는 곳은 국회 본청인데요. 그래서 국회 본청도 또 압수수색 가지 않았습니까? 그 두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나온 것은 기껏 뭐 파세지 종이 뭉치 그리고 뭐 포스트잇 몇 장 뭐 이런 거였고요. 내용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미 구속되어 있다가 뭐 유동규 씨는 석방이 됐는데요. 이전에 대장동 그 일당이라고 하는 그들의 진술에 의해서 계속해서 1년 전 얘기와 전혀 다른 내용들을 검찰발 피공표 사실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들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3인방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3인 성호란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명이 주장할 때와 두 명이 주장할 때, 세 명이 주장할 때 듣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달라지니 이제 3명, 3인방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검찰의 지금 뭐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 속에 428억이라는 그 대장동에서의 수익이 갑자기 뇌물이었다가 어떤 돈은 정치 자금으로 또 변합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특정해서 그것을 주고 받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지금 검찰에서 증거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진상 실장은 실제로 자신이 단 한 번도 그런 부정한 돈과 결탁된 적이 없다라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김용 부원장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미 구속되었던 나무, 정민용 이런 그 대장동에서 그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라는 그분들의 진술이 바뀔 수 있도록 했던 부분 중에 보면 변호인이 없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과 함께 진술이 바뀌는 내용이 혹시나 이 내용 전체가 정치 공작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부장검사 두 분을 그 피의 사실 공표, 여론몰이로 지금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예, 만약에 정진상 실장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당 차원 대응이 특별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뭐 영장이 발부되고 때 이제 법원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것이 범죄가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김용 부원장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원이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정진상 실장도 똑같은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이 정치 표적 수사가 아니냐, 야당 탄압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까지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검찰의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대응 논리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진실에 접근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달라는 요구를 더 세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검찰의 주장이다, 3인 선호다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검찰은 또 이재명 대표 측근과 대장동 일당의 그 10년간의 유착관계, 입증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이것을 반박하는 게 입장이 이율배반적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피의사실 공표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않으려고 아예 재판 과정에서 요즘은 사실 많은 게 드러나거든요. 법조 기자들이 사실은 예전에는 재판 잘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진만 보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재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뭐가 검찰이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피의사실 공표를 잘 지키고 있다는 뜻인데 도리어 피의사실 공표를 잘 지키면 증거도 없이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뚜렷한 증거를 없다라는 건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내놓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지 않고 그러면 증거를 내놓으면 피의사실 공표다. 왜 증거를 미리 다 흘리냐라고 공격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정진상 지금 실장과 관련돼서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전달한 방법, 돈을 전달한 시기, 돈을 얼마나 전달했는지,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했는지와 관련돼서 아파트에 갔다, 아파트의 CCTV를 피하기 위해서 몇 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이런 내용, 그리고 돈을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모 유흥업소에 특정 종업원, 그러니까 어떤이 아니라 특정한 종업원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서 돈을 우회적으로 세탁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오면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언하시려면 재판을 봐야 된다. 지금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후에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많은 것들을 사실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지켜보고 단언을 하자. 그러니까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판을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수사를 피할 방법도 없고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정황 증거만 나왔습니다. 근데 구체적 증거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저 깜짝 놀란 게 저도 많은 언론 보도를 계속 꼼꼼히 읽는데 거기에 진술이 바뀐 내용들에 대한 정황 증거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증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CCTV에 계단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아니고 그 시간에 거기에 가지 않고 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검찰의 내피셜로, 검찰의 상상으로 그런 얘기를 내놓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론몰이를 하고 싶구나. 왜 그만큼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민주당이 부패한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검찰의 의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변호사도 받지 못한 공소장이 이미 언론에 먼저 내용이 나가 있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24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한다는 건데 처리를 한다는 거죠? 처리해야죠. 그리고 181명의 여야 의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서명을 했고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의장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본회의 처리만 남은 것인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참사 당일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뼈아프고 울분에 젖은 마음으로 제 SNS에 글을 올렸던 내용들 때문에 너무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은 정치 병자라는 그런 아주 험악한 단어까지 써가면서 저를 두드려 팼던데요. 지금 이번 국정조사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제가 합리적으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과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 규명이 되어야지 저는 이것이 애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국정조사는 저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정말 이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때도 국정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반발을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그때와 조금 다른 점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아예 사실 남양희 위원장께 그 글에 대한 어떤 그 진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상이 규명되지 또 아니했는데 퇴진부터 외치는 그런 움직임. 이것이 사실상 아예 목적이 뭐냐. 진상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정권을 흔들려는 거 아니냐. 정권을 일단 흔들어보자. 그리고 퇴진부터 먼저 상정한 다음에 뭐 그 다음을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연결시켜보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실 경계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라기보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광우병과 관련돼서 분명히 지금 그 미국 소고기 다 드시잖아요. 근데 아무런 건강에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6개월 동안 뭐 뇌가 어떻게 됐느니 뭐가 어떻게 됐느니 하면서 길거리는 혼잡해졌고요. 또 갈등 비용이 얼마나 낭비됐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명박 대통령 정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와라라는 어떤 그런 주장이 펼쳐졌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전혀 사과가 없습니다. 이런 그 아예 정권을 흔들기에 목적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경계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라기보단 일단 진상규명부터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거기에는 이미 국민 여론이 아마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 경찰이 스스로를 어떻게 진단하거나 또는 드러내지 못하는 경찰이라면 당연히 뭐 그 국민의힘도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나설 것이니까 네. 저는 순서에 대한 문제이지 무엇을 하지 않자, 뭐 덮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